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주요 방역 지표 중 하나인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상황 짚어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세요. 확산세도 빠르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일 3,000명대, 4,000명대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혹시 예전 단계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1단으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하고 2단계 전환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상황을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 보십니까? 일단은 멈췄죠. 예. 그것이 굉장히 중단은 중요한 된 부분이고요. 거죠. 예. 중요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인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은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이나 콜라 먹지 말라는 거 정도이고 예. 방역 강화의 부분은 없는데 사실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단계를 이렇게 더 완화시키지는 못하고 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또는 전국적으로는 매우 높음의 위험 단계고요. 예. 또 지금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중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비상계획을 발동할 이 여러 가지 기준들은 다 높아졌어요. 네. 그리고 위중증화율,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또 중환자 병실도 사실 전국적으로도 75%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상계획 발동 정도는 명목적으로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내용상으로는 갔다 할지라도 지금 비상계획을 발동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멈추긴 했지만 상징적으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좀 그런 표면적인 것들도 필요했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도 지금 화요일인데 네네. 화요일까지는 주말 효과가 있어서 확진자 수가 상당히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3,032명이 확진된 데다가 더 위험한 부분은 44명이 사망을 하시고요. 위중증 환자가 32명 늘어나서 661명으로 이거 역대 최고치입니다. 즉 아직도 계속 사망률, 위중증화율은 높아지고 있고 특히 10월, 11월 들어서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11월 만에 766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보통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종료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갔을 때는 확산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위중증이나 사망자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막상 상황을 열어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중증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망자까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걱정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예상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1월까지만 해도 사망률이 3%에 가깝고 500명 정도가 50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 점점 진행되면서 이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6월 정도가 되면 0.35%까지 떨어져요. 이게 조금만 더 떨어지면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 가능한 숫자였는데 문제는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18세부터 49세 사이에 접종이 시작되면서는 사실은 위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는 연령대는 아니거든요. 이 연령층들은 사실은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사망률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좀 이 유행의 감소 효과는 나타날 수가 있는 연령층인데 근데 문제는 10월 정도 되면서부터 거의 2배로 늘어나서 0.67%가 되고 11월 달에 가면은 0.9%가 넘어가는 거의 누적 사망률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적 사망률이 0.81%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사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것이 의료 체제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고령층의 국민들이
우리 전반기에 상반기에 애들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양병원, 요양원들에서의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고 위중증 환자들이 생기면서 또 고령층에서의 예방 효과도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확진자 증가세보다도 위중증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은 아마 당국에서 이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당국이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넘어가게 되는 데는 백신 접종이 상당히 일정 부분 진행이 됐다라는 판단하에 갔을 텐데 최근의 상황이 뭐 방역 패스 유효 기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기본적으로 2번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 접종을 해서 뭐 3번째 부스터샷을 맞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기본 접종 자체를 3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백신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젊은 층에 있어서는 2번 접종한 후에 3번째 접종은 꼭 필요하냐 하는 논란은 네.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여러 가지 방역 상황들 또 방역 지표들을 보면은 3차 접종까지 다 맞는 것이 유행의 감소를 위해서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령층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추가 접종을 신속히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꼭 그렇지도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75세 이상 파이자 접종하신 분들은 바로 접종들을 받았고 네네. 또 추가 접종을요. 그렇죠. 또 요양병원, 요양원인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60세에서부터 74세인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를 11주 간격으로 맞았기 때문에 대부분 8월 정도에 2차 접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월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네. 12월이나 돼야 접종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접종을 받고 이번 달 안에 올해 안에 다 접종을 받는다 할지라도 네. 그 이후에 면역이 생기는 한 2주일을 계산한다면은 결국은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접종의 속도를 높인다는 것만 갖고서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더구나 75세 이상, 80세 이상의 사망자, 위중증자가 많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꼭 추가 접종을 받으셔야만 되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2차 접종까지는 90% 이상 대부분 됐었는데 이 연령층들이 사실은 제일 낮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고령층이고 지병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접종을 맞기를 꺼려하실 부분들이 많이 우려되는 있는 부분이 거는 있죠. 맞기는 예. 하지만 실제로 감염되었을 때 위험성은 굉장히 크고 예방접종 받은 지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 추가 접종은 꼭 받으실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방역 패스의 지금 유효 기간에 대해서 얘기가 뭐 6개월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역 패스. 제가 보기엔 좀 시기적으로는 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상황에서 6개월이라고 하면은 아마 고령층들의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방역 패스 자체를 6개월로 한다는 것인데 사실 18세에서부터 49세 사이에까지 다 6개월로 한다면은 한 내년 2월 정도가 되면은 방역 패스를 추가 접종 받지 않으면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방역 패스 6개월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내년 2월쯤 됐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 층들이 맞을 수 있는가, 호응할 수 있는가, 또는 사회적으로 반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오미크론이라는 이런 새로운 변이주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네. 추가 접종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유행의 감소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추가 접종을 계속 기본 접종으로 하는 개념을 앞으로는 계속 가져갈 것으로는 보입니다. 사실 최근에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병상 문제예요. 병상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재택 치료를 일단 확진이 되면 예전에는 뭐 어디 격리되거나 이랬는데 이걸 이제 재택 치료를 기본적으로 가져간다고 해요. 그럼 이게 의료 체계의 과부하를 좀 줄이거나 혹은 병상 부족 사태를 그래도 급하게는 좀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평상시 같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겠죠. 재택치료나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많은 확진자들을 커버를 해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못한 것이 지금 수도권에서만도 1,000명 이상이 대기 중에 환자들이 있거든요. 아, 대기 중이에요? 병상 대기 중이고 뭐 4일 이상 되는 사람들도 2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 부분들이 대부분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이거든요. 즉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가 불가능하시고 입원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입원을 병상이 못하고 있는 없어서. 상황이잖아요. 네. 그 재택치료를 대부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재택치료를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악화된 사람들이 응급이송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입원할 병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보통 전담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를 볼 수 있는 병원에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재택 치료를 지금 많이 늘린다고 해서 이 병상 문제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이것은 이제 또 한 가지 해결 문제로 이제 거점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으로 한 2,000 병상 정도 늘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네. 생활치료센터는 병상은 아니거든요. 아. 예, 이 거점이라는 의미는 예. 어느 정도 치료 기능을 가진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서 재택 치료 중에 입원은 못하더라도 악화되었을 때 어느 정도 치료를 할수 치료하고 있는. 며칠 정도 살펴보면서 좋아지면은 재택으로 돌아가고 또 이거 악화되는 경우에는 입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때 판단했을 때 입원을 해야 된다는데 병상이 입원 병상이 없으면, 없고 네. 혹은 또 중환자실로 바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중환자실 자체가 지금 대기 중이라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 지금 총체적으로 병상 확보라든지 확진자 수의 증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제일 처음에 확진자 수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렇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그 이후에 후행적으로 위중증 환자, 뭐 입원 환자가 먼저 나오겠죠. 그렇겠죠. 입원 환자, 네. 위중증 환자, 사망자 사망, 순으로 네. 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확진자 수이기 때문에 아직도 제일 중요한 방역 지표로서는 확진자 확진. 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 위중증 환자를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방역을 강화해야 될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방역 면에서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사회 경제적인 피해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방역 당국으로서도 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는 보지만 네. 결국은 이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된다면은 좀 더 방역 강화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그것이 지금 이 한두 달 사이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표가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잘 주의를 하시면서 결국은 개인 방역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네. 개인 위생하고 확진을 안 받는. 네. 감염이 늘어나지 않게끔 막는 그렇죠. 거는 사실은 이런 뭐 가장 거리두기라든지 기본이 이런 되는. 거보다는 예. 각 개인들이 얼마나 회의하지 않고 잘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분위기는 일상생활로 다 돌아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거리두기를 잘 하면서 뭐 사실 수칙으로는 거리두기가 없지만 예. 마스크 쓰기 같은 거 잘 하고 또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모임을 좀 줄이고 자제하고 네. 또 실내에서는 환기를 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잘 한다면은 어느 정도 유행이 감소될 수 있지만 지금 방역 당국의 조치만 갖고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병상을 갑자기 대량으로 늘리기도 쉽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의료진의 숫자를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되지는 않고 있어도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정부가 좀 다소 좀 급하게 이렇게 일상 회복을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연말이고 모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 했다는 게 조금 석연치 않은 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라보다는 벌써 4주가 지나서 한 달 네, 전이잖아요. 11월부터 11월 1일부터 예. 했는데 이때 상황이 즉 10월 중순부터 말경에 가는 동안의 상황이 과연 방역이 괜찮았었느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방역 지표들이 확진자는 늘어나고 또 위중증화율도 늘어나고 사망률도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예. 또 겨울철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우리 모임도 많아지면서 좀 해이해졌던 시기였거든요. 예. 이 시기에 너무 좀 급하게 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11월 1일 원래는 11월 9일 정도 한다고 그랬었고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수능이 끝난 다음 정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11월 말이나 중순이나 말이 그렇죠. 그 정도 했었으면 좀 더 시간을 벌 수가 있었고 그 상황이 악화되면은 조금 더 방역 완화의 폭을 줄일 수 있었는데 11월 1일 날 하면서 방역의 완화 폭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라든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이 추세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지만 네. 여기에 대한 준비도 다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총체적으로 좀 위기 상황에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쪽이 이제 백신에 이어서 치료제에 관심을 많이 좀 쏟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먹는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도입 시기를 좀 앞당길 것을 주문한 상황인데 머크에서 만든 뭐 먹는 치료제가 지금 치료제 효능 자체가 기존에 뭐 50%로 알려졌는데 그게 좀 30%로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 먹는 치료제를 기대를 할 만한 숫자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그래서 승인 신청을 하면서 오늘 FDA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 권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 승인 권고를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 처음에 승인 신청을 할 때의 데이터는 50%였습니다. 네, 효능이. 효과가. 근데 그 숫자가 이제 2,000명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30%로 줄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50%냐 30%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역시 입원율, 사망률은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네네. 확실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건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파이자의 팍스로비드라는 약은 리토나비르라는 약이랑 둘을 같이 쓰는 병합요법인데 이거는 뭐 89% 정도라고 하니까 3일 이내에 복용했을 경우 89%. 3일 이내라는 건 3일이라는 건 이제 확진이 됐든지 증상이 나타난 네. 이후에 그 이후에 3일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먹지 먹어야지. 않으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타미프루도 마찬가지죠. 네네.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면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아무리 억제를 한다고 해도 억제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는 염증 반응에 의해서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약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즉 이런 약들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아니고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나온 오미크론 같은 변이주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약들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작용 기전사능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아직도 2월 정도까지 이 겨울을 다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양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느냐 그렇죠. 하는 부분들하고 이 약들이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봤는데 이런 단기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많은 숫자가 복용을 했을 때 얼마나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냐는 건 머크인 경우에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이긴 하지만 네. 아직도 한계는 있는 것이다. 그렇네요. 사실 요즘에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이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이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계속 해왔는데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니까 과연 오미크론은 무엇인가,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지, 확산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기존 변이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주가 우세종이 되어 있고 네. 뭐 지배종이죠. 뭐 우리나라도 100% 델타 변이주니까요. 전파력이 제일 센 게 델타 변이주이고 사실은 면역 회피 기능이 제일 강한 것은 남아공 변이주입니다. 근데 이 오미크론 변이주라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32개의 돌기 단백질의 변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구조가 달라져서 전파력이 강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남아프리카나 남아공의 역학조사들을 보면은 사실은 델타 변이주를 물리치고 이것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파력 확산력이 자체는 좋군요. 확산되는 게 역학조사 결과는 분명하게 보이긴 한데 과연 독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면역 회피가 얼마나 되느냐는 아직도 확실치가 않고요. 특히 남아프리카나 남아공 같은 경우 남아공만 해도 뭐 30% 정도의 예방접종 완료율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낮은 나라에서 이렇게 확산되는 것과 과연 이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40%가 넘는 예방접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면역이 되어 있는 사람들, 뭐 적어도 한 번 이상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전파력이 높을 것이냐 하는 것과 일단 감염이 된 후에 위중증 입원율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공이나 남아프리카에서 결과를 봐야 되지만 뭐 독성이 그렇게 더 강해질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여서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전파력이 강하면서 독성이 좀 떨어져 준다면은 네네. 사실은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었고요. 네. 이것이 공포까지 패닉 상태가 갈 것은 아니다. 아니다. 네. 아직까지는 모르기는 하지만 이런 면역 회피 기능이라는 것도 우리 백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백승현 교수와 함께 짚어봤는데 여전히 걱정할 만한 요소들은 좀 많이 존재를 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방역에 대해서는 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등장에 전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오미크론 변이로 해외 주식시장, 국내도 그렇고요. 출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다소 좀 제한적인 영향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상황들이 좀 연출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 3월 굉장히 시장에 큰 충격을 받았던 그때가 재현되는 것까지는 아닌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지난 3월에 이제 코로나 변수가 시장에 드러났을 때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37% 가량 이제 폭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니냐 했는데 불구하고 사실 이번 그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가 5번째 우려 바이러스잖아요. 우려 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파, 델타, 감마, 델타 그다음에 이제 그 오미크론, 네. 남아공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 그 11월 26일 날 미국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제 오전장만 개최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좀 있었습니다. 컸습니다. 그래서 뭐 50년 이후 가장 컸다고 하는데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나스닥 뭐 그다음에 S&P 2% 이상씩 다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낙폭이 컸던 것 같아요. 4% 정도. 우리나라는 이제 어제 29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한 0.9%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보다는 이렇게 낙폭이 좀 제한됐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제한됐고 오늘 다시 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 지난 그 우리 델타 변이 바이러스 네.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지난해 3월 이제 코로나 이슈 때보다는 아주 크게 훨씬 왔죠. 학습 효과가 네. 됐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증시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환율은 또 1,200원 목전에서 왔다 갔다 계속하는 모습, 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달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원달러 환율 미스테리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다시피 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지금 원화가 약세가 됐다는 그렇죠. 것이고요. 1,190원대인데 참으로도 이게 이제 아이러니컬하게 그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폭락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이슈가 터졌을 때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정점을 찍고 하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달러 내려왔군요. 가치가 떨어지는 또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보였었고요. 제가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저 정도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가 약세가 된다면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환율이 걱정이지. 저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다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그런 네.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은 지금 왜 나오고 있는가? 지금 많은 환율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러가 강해서라기보다는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달러 대비 6개 통화의 이제 평균 가치를 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로화가 최근에 너무나 크게 약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화의 약세 때문에 달러 상대적으로. 인덱스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서 뭐 신흥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들까지. 원달러 환율이 네. 함께 올라가서 달러 강세가 연출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잘 나가고 잘하기도 했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저렇게 환율 급등의 문제는 오히려 유로화 약세가 훨씬 더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저는 오히려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은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경제 봉쇄는 없다, 네. 경제 봉쇄는 고려하지도 않는다라는 좀 확신의 단호하게 찬어조로 좀. 이야기를 해서 예. 선을 그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서 어쨌든 오미크론은 한번 정리가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번 한 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지켜봐야 될 것은 이제 유럽 쪽 경제 봉쇄가 유럽. 언제 끝나는가를 보시고 유로화가 가치가 어떻게 반등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환율 구조는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확진자 수가 뭐 4천 명을 넘기기도 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이제 급증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연말이다 보니까 특수를 굉장히 기대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걱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실 보상, 추가 보상 이런 것들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계속 진행하다가 12월 13일쯤 돼서 2단계로 넘어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하셨죠. 그 4주간의 그 특별 방역 대책 네. 발표되고 이제 사실 다행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도 어려운데 그 영업 제한이나 어떤 인원 시간 제한은 제한이나 없었어요. 인원 제한, 네.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뭐 방역 조치라고 보기는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2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유보하겠다, 네. 또 이제 감염 숫자가 또 확산되고 또 오미크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계속 밝혀지는 거.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2주 동안에 그 백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뭐 다국적 기업들 뭐 파이저라든지 뭐 저기 미국의 모더나 회사들이 지금 검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만약에 이제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그 백신 방어 효과가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상당히 또 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해서 그렇죠. 우려가 되죠. 예, 뭐 아마 또 방역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소상공인들 당장 이제 피해 보는 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5조 3천억 정도 추가세서 거친 부분에다가 네. 기정 예산 반영해 가지고 한 12조 7천억 정도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마련됐고 그 네. 중에서 한 10조 4천 정도가 이제 소상공인 특히 그 중에서도 한 9조 4천억 정도가 그 지난번에 금융 손실 지원하고, 대상 업종 제외되는 업종들 뭐 여행이나 숙박 업종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제 대출 위주로 이제 그러니까요. 자금이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좀 지금 재원 확보가 필요할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겨울철이 되면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 또 오미크론 이슈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뭐 4주 동안 방역 대책 그냥 뭐 발표만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재원 마련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대응 방안들 시나리오별로 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12조 7천억 원의 어떤 소상공인 지원책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 대출이에요. 네. 금융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주겠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손실 보상, 지원, 실질적인 지원은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추가 지원이 가능한 상황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좀 투 트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앞서 이제 표를 보시는 것도 잘 보시면 우리가 이미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국의 명확한 지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업종은 보상이 됩니다. 네.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뭐 저리대출 같은 것들은 우리 여행업,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영업 제한 방침은 없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못 가서 타격을 입었고. 타격을 보면은 뭐 정말로 컸던 타격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업종에 소위 말하는 저리 융자 대출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지금부터도 또 하나의 이 두 투트랙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2단계를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당국에서는 강화된 것은 아니니까 네. 공식적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 분은 추가로 받지는 못할 못한다. 거다. 근데 또 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 풀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못 풀렸으면 이거 역시도 당국의 명확한 영업 제한이니까 손실보상해라. 뭐 이런 어떤 접점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예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어떤 명확한 지침 때문에 피해를 본 업종은 아니지만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여행업 뭐 이런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우회적으로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지 네. 오미크론이 계속 창궐하게 된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당국에서도 다시 뭐 회귀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중에 하나가 예. 재정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강화하게 되면 손실보상이 또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들도 분명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지원들은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명확한 지침에 의해서 보상받는 분들 또 지침이 없지만 피해를 받는 분들 네. 이것들에 대한 뭐 이슈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손실보상에도 하한액이 있고 상한액 같은 게 있는 상황 속에서 전체 손실보상에 받아야 되는 가게나 이런 곳들 중에 7곳 중 한 곳은 뭐 1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이 손실보상인가라는 의문과 또 반발이 일어나니까 정부는 이거를 20만 원이나 한 15만 원, 20만 원 선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15만 원, 20만 원은 그럼 과연 손실보상에 해당이 될 정도로 체감적으로 느낄까에 대해서는 좀 걱정, 우려 뭐 혹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손실보상 실제로 우리가 7월 올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한 게 한 올해 7월 정도인데 예.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손실 이제 본 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손실 보정률을 한 80% 적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한 1억 정도 손실 봤다 그러면 8천만 원은 이제 보상받을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최저 지금 받는 분 같은 경우 10만 원, 10만 원, 네.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치적으로 나와 보게 되면 전체 62만 명 중에서 한 14% 정도 해당되는 분들, 9만 명 정도 이분들이 이제 최저한도 10만 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손실보상금이냐 아니면 그냥 지원금이냐 위로금 정도냐 그 의심될 정도로 위로도 안될 금액이 것 같습니다, 작거든요. 사실. 사실은 그 손실보상 된 그 기간들 보상해주는 기간도 한 지금 한 86일 한 3개월 남짓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보정하는 그 손실보상 금액으로는 너무 작고요. 그게 이제 항상 우리가 재원 뭐 추가 세수 마련하는 것도 이렇게 사용 용처를 보게 되면 네.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요번 지원은 어느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네.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또 뜬금없이 있다가 뭐 저소득층 뭐 지원도 네. 하고 뭐 그러면 돌봄 지원도 나가는 되고. 또 방역 네. 대책 갑자기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뜬금없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금액들이 많아요. 좀 그래서 분산한 예, 느낌이 그 좀 재원을 있거든요. 한번 좀 이렇게 마련이 됐으면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소상공인들 좀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말은 두텁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두텁게 지원이 안 되는 게 아쉬운 것 같고 뭐 일단 그런 논란이 나오니까 10만 원을 하한선을 올리겠다. 그게 얼마인가 봤는데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은 또 그러니까 논란이 정부가 빚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그렇게 중구난 방식으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올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실사를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손실 보상을 해줘야 그분들이 좀 그나마 그래도 좀 계속 그 영업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손실 보상이니까 진짜 위로금이 아니라 네. 80%에 보상을, 해당되는 금액을 예.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조사가 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의 뭐 발언에서도 보면 10만 원이 너무 적다는 불만 지적도 있어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평론가님 20만 원을 올리면 저는 저기에서 숫자를 20으로만 바꾸면 똑같은 논란이 다시 2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향 조정하겠다 뭐 이런 식의 논란만 계속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의 기본적인 매출액에 대해서 시스템화가 돼 있는지를 좀 고민해 파악이 봤어야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 매출이라든가 뭐 장표 쓸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배달업을 주축으로 하는 어떤 가게, 그렇죠. 업체가 그다음에 있죠. 배달이 없이 뭐 그냥 홀에서 영업을 하는 가게가 코로나19 한 1년 반, 2년 동안에 극명하게 엇갈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뭐 진짜 힘들고 뭐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릴 정도의 업종과 맞습니다. 그런 사업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소상공인 분들은 역대 최고의 매출을 찍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배달 쪽이 강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구분들을 과연 정부가 하고 있었을까? 그 데이터를 확보한 채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손실액의 80%를 보상한다 뭐 이런 루트를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10만 원이었다가 20만 원이었다가 왜 이렇게 주먹기구가 되느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우회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늦었더라도 이미 손실보상법 통과됐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과연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이라든가 영업 실적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함께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만 원에 대해서 과연 소상공인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예상을 해보면서 정책을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미크론 변이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경제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우려들은 계속 잔존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올해 뭐 우리가 세워놓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 4%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일어나기 전의 수치들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결국은 악재가 돼서 저 숫자들의 마이너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4% 가능하다 보세요?
글쎄요, 정부가 뭐 재정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좀 지원은 많이 됐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민간 소비가 위축됐을 경우에 그 4% 달성이 가능하겠느냐 좀 의심은 들고요. 일단 그 우리 경제 성장률 올해 1분기부터 보게 되면 1.7%, 0.8%, 0.3%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산술적으로만 보게 되면 4분기에 1% 이상이 돼야 4% 달성이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경제 성장률의 한 5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 부분이 위축이 됐을 경우에 그 달성이 가능하겠느냐. 그렇죠. 지금 또 수출도 물론 수출은 잘 되고 있어요. 네. 근데 11월 예상되는 걸 보게 되면 수출 증가율이 이제 한 28% 정도. 근데 수입 증가율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좀 감소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간 소비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도 이제 최근 11월 초에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그런 행사들 많이 소비 하면서 진작. 네. 민간 소비를 이제 확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영업 제한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일 코로나 환자 수가 뭐 3천 명 이상, 뭐 4천 명이 육박하는 수치로 나온다고 하면 네. 이게 이제 12월 중순경에 다시 2단계에 넘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별도의 추가 대책이 나왔을 때 그동안에 이제 준비했던 민간 소비에 대한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그렇죠. 과연 그러면은 4분기에 1% 달성이 될 수 있겠냐 경제 성장률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물가 상승률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그 뭐 인상 가능성도 네.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그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확보됐느냐 가계에서 그런 최근에 이제 대출 이자 많이 늘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고 줄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비 위축하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의 어떤 재정이 많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수에 따라서 4% 달성이 뭐 쉽지만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3%대 달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3%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봐도 미국 연준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의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세워놨던 계획보다는 좀 더 앞당겨서 테이퍼링을 이제 종료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미국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미크론 변수가 생기면서 연준의 긴축 시기가 좀 더 또 다른 늘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수가 뭐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회복되고 있는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지표로 확인을 해야겠죠. 해야죠. 예.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했던 말들, 인플레는 잡힐 거야, 일시적일 거야, 뭐 이런 말들, 립 서비스는 연임일 될까 말까 하기 이전에 했던 말입니다. 예. 연임이 됐죠 이제. 예, 연임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4년간은 제롬 파월 신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 막판에 했던 말들은 이제 자기가 거기에서 만약에 끝나고 연임이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그렇죠. 책임을 짐을 떠안고 져야겠죠. 해야 되니까 그때 뭐 금리를 세게 올렸으면 사람들은 또 제롬 파월을 그리워할 거고 뭐 이런 차원의 좀 정무적인 판단이. 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인이 총대를 메고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인플레를 못 잡는다? 정말 창피한 일이죠. 세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중앙은행의 책무가 이 물가를 잡는 건데 그러니까요. 물가를 못 잡는다? 그리고 일시적이라고 했었거든요.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것은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10월 기준으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에 하나 5%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오미크론 나왔으니까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 좀 속도 늦추겠네. 기준금리 인상은 더 이제 앞으로 내년 하반기 이상으로 가겠네. 좀 이런 막연한 기대와 이런 투자적인 접근보다는 실질적으로 물가 어떻게 되고 있지? 네. 예. 고용 어떻게 되고 있지?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들 정말 미국 역사상 60년 내에 뭐 최고로 좋은식 막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미국은 구인난이 사람을 못 구하고 임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게 되는 비농업 부분의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자 여러분들은 체크하셔서 하나 그 지표에 따라서 반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물가는 좀 후행적이긴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국제 유가입니다. 아 유가. 예, 일단은 한 3, 4일간 최근에 유가를 85달러에서 70달러까지 밀어버렸지만 네.
지금 이제 12월 첫째 주에 오페크 플러스 또 회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증상 계획 뭐 철회한다 이러면 유가 다시 또 튀어오르면 물가는 이미 또 날아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아무리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말로 뭐 오미크론 때문에 지켜보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나온 수치적인 물가 지표, 고용 지표 앞에서는 이런 긴축과 테이퍼링의 예정과 스케줄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물가 걱정은 뭐 미국만의 걱정이 아닙니다. 저희도 물가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계속 곡선이 이어지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유가가 만약에 튀어 오른다면 그건 저희 물가에도 또 우리나라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난 그 10월 달 3% 이상 넘었잖아요. 예. 3.2%.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11월 달 발표하는 물가 지수 예상치는 아마 3% 이상 더 될 것 같습니다. 위로 더 오를 올라갈 것 것 같습니다. 같으세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이제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더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물가 상승률도 뭐 견조하게 유지는 될 것 같아요. 공급 계속 그 병목 현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소비 그 확충을 위해서 계속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그 수요 압력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뭐 내년 초까지 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 올리느냐 여부가 사실 변수인데, 그렇죠. 그 미 연준에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특히 근데 이제 아까 정 평론가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과연 미국이 긴축 기조를 그러면 좀 늦출 거냐? 그렇죠.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26일 날 국제 유가가 13%나 떨어져가지고 68불대 유지하다가 네. 이제 어제는 소폭 올랐어요. 한 2.6% 그래서 한 70% 가까이 70불 가까이 $70.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변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네. 그 라파엘 보스틱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8일 날. 그 이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영향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델타 변이 예,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상당히 그 오미크론 변수가 뭐 저해할 우리가 극복하는 인플레이션 극복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긴축 기조는 그 스케줄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년 6월까지는 이제 긴축 저기 테이퍼링 이슈가 끝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고용 지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11월 25일 날 발표가 한 번 있었는데 이제 그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네. 9만 9천 건, 그러니까 한 19만 9천 건, 예, 19만 9천. 그 전주 대비 한 7만 건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52년 만에 최저로 낮은 수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물가 같은 경우도 지금 높게 나오고 있어요. PCE 지수라고 하잖아요. 근원 네. PCE 지수 같은 경우 지금 그 4점 전년 동기 4.1%. 그냥 PCE만 5%. 네. 이게 뭐 91년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니까 사실 연준은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물가도 안정시켜야 되고 고용도 고용도, 책임져야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변수가 물가를 이제 금리를 인상 테이퍼링 하는데 상당히 이제 그 조건이 맞아가고 충족되는 있다. 요건으로 가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변수가 나왔는데 그 요인이 이제 델타 변이 같이 이제 우려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아마 연준의 그 기축 시간표는 기조는 그냥 스케줄로 갈 것 갈 같고 것 같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연동돼서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도 기준금리를 11월에 한번 올린 상황이고 올해는 일단 금통위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과연 우리가 금리를 언제쯤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가 주요한 상황이 될 텐데 거기에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생겼고 네. 그리고 저희는 3월에 또 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두 번의 그 3월 전 금통위에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11월에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당시에 이주열 하는 총재 발언은 여전히 우리의 완화적이다. 통화 정책 완화적이다. 그 정도 말했으면 한 번 더 올리겠다는 건 이제 그러니까요. 무조건적이었었는데요. 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쨌든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아직은 모르죠.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난 상황에서 뭐 치명률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기존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즉 3월 대선 전에 1, 2월에 한 번 더 올린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것이 더 유효하지 않나. 현재로서는. 오미크론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하고 이것이 뭐 이번 한 주간에 어쨌든 뭐 남아공에서 잡히고 한다면 네. 거의 1, 2월, 1월 혹은 2월 중에 추가 우리 한국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또 우리가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미크론에 대한 걱정을 뭐 지나치게 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될 우려 요소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지용 교수,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